덕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석입니다. 오늘 학술적 글쓰기를 주제로 특강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사실 교수님들이 자꾸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도 쓰라고 그러고 서평도 쓰라고 그러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사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런 과제들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과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대학 교양대학의 글쓰기 전문가 오자은 교수님을 모시고 글쓰기 관련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자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서평하고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물론 이제 대학에서 요구되는 전공 수업의 글쓰기 과제들은 교수님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세부 전공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반영이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글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고려되면 좋은 사항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평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그럼 서평을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평 과제가 우리가 대학 교양 수업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막상 학생들이 많이 요구받는 과제치고는 그리고 많이 연습을 하는 과제치고는 사실은 서평이 뭔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평이라고 한다면 자, 책을 평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해당 도서의 내용과 장단점, 의의 및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한 정확한 소개,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해당 책에 속한 분야에서 그 책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 서평이란 말하고 독후감이란 말이 네네. 잘 개념적으로 조금 뭐랄까요 명확치 않은 부분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독후감과는 어떻게 서평이 다른 건가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대학에서의 글쓰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글쓰기랑 구분되는 지점도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후감.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감상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바를 쓰는 것이에요. 그럼 개인의 느낌은 사실은 뭐 어떤 걸 느끼던 개인의 자유이고 주관의 영역이 되는 것이지요. 좋다, 나쁘다, 뭐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런 식의 감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후감은 그냥 독자 자신이 그 책을 읽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형식 없이 예를 들어서 뭐 도입부라든지 매진 문단이라든지 이런 구성상의 고려 없이 수필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서평의 정의처럼 책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그 책의 객관적인 가치를 논하는 서평과는 구별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요구받는 그런 글쓰기 장르는 독후감이라기보다는 평가를 내는 글, 비평하는 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독후감과 서평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서술상에서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평을 배우지 않고 학생들이 처음에 서평을 냈을 때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문장 중 하나가 나는 이 책을 읽고 맞아요.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이런 걸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랐다. 이런 서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나는이란 주어를 절대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주어를 나른을 선택할 때는 필연적으로 수어가 감정적인 반응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우리가 독후감과 같은 그런 어떤 아직까지 좀 더 서평에 근접하지 않은 주관적인 감상을 담은 그런 글의 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나 강의할 때 저는 되도록이면 난을 쓰지 않고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볼 것 그리고 그런 문장들로 서평을 작성해 볼 것을 권장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서평의 정의와 이제 유의사항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서평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독후감과 달리 어떤 특정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봤을 때 어떤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첫 번째는 제목이 있어야겠죠. 자,
제목 굉장히 중요한데 제목은 글의 첫 인상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이제 귀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서평을 쓰라고 하면 이제 무슨 책을 읽고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서평 대상이 되는 책의 제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서평의 제목은 그 서평자가 해당 책을 읽고 가장 그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압축적으로 제목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평에 그 책에 대한 정확한 소개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크게 서지사항과 저자 소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책이라는 거는 그 책이 언제 출간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자가 언제 그 책을 집필했는지도 중요한 거고요. 출판사 정보도 중요하고요. 그런 어떤 책의 탄생 정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을 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자의 소개를 간략하게 넣는 걸 좋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저자 이름만 넣는 것보다는 저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작업들이라든지 어떤 지적 배경 이런 것들과 함께 저자를 설명을 구성해 준다면 보다 좀 더 풍요로운 서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 책의 맥락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이 서평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이 책에 저자가 있죠. 자, 팀 던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사회복지 정책을 그동안 쭉 연구해온 저자라면 그 저자가 해온 작업 중에서 이 책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맥락화하면서 책의 의미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겠죠. 이 책의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노동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다룬 그런 책이라면 그런 작업들이 이 책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의 이런 유사한 기존 연구사 속에서 이 책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주면서 또 서평을 쓸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독자 입장에서도 맥락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제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회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이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독자에게 어떤 효용적인 가치가 있는가를 짚어주면서 이제 이 서평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의 맥락적 가치를 설정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론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성이 돼요. 전반부는 책의 내용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비평하는 부분이죠. 책의 성과와 한계. 자, 전체적인 본론의 분량을 봤을 때 책의 내용 정리가 아무래도 비평 부분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독자들이 여러분의 서평에서 가장 기대하고자 하는 거는 책의 내용 요약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 정리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그냥 많이 하는 방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쭉 줄여서 압축해서 그냥 요약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렇게 줄거리를 요약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 나름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총 6챕터로 이루어져 있다면 뭐 1챕터부터 3챕터까지는 뭐 노동의 어떤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고 뭐 4챕터부터 5챕터까지는 뭐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6챕터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구성상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서 요약해 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런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책의 내용을 이해해서 그렇죠. 자기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네네.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게 가장 상당한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고요. 부분이죠. 예. 조금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네. 이 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맞습니다. 제시하는 예. 것도 예, 예.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용 요약이 끝난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한 그 서평자의 평가가 들어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뭐 그 비평의 꼭지를 마련한 방법은 뭐 3가지 정도 짚어줄 수도 있고 네. 2가지 짚어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쓸 때 가장 편한 방식은 비평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 시작하기 전에 그 비평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거에 대한 비평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리해주는 문장을 한 2문장 넣고 그 다음에 비평을 진행한다면 독자가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문제의식의 핵심 키워드가 제목으로 오게 되면은 맞습니다. 예, 예. 그 서평이 정확하게 어떤 주제하에서 네네. 그 서평을 쓴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글을 썼는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예, 예. 오 교수님 아주 중요한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서평을 진행을 할 때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서적이 해당 연구, 그 계통의 연구 내에서 또는 저자의 작업, 연대기적인 순서 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아마 여러분 파악이 되신다면 해당 과목의 교수님들이 그 책을 여러분들에게 왜 읽으라고 했는지 맞습니다. 네, 예. 이 부분도 명확하게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서 또 오 교수님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주로 학술적 글쓰기라는 거는 레포트 같은 형태를 의미를 그렇습니다. 하게 예. 되는 거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마 기말 레포트라고 하면 네.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말 레포트 작성법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거창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좀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말 레포트는 탐구하는 보고서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주제를 잡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세상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논제들이 있죠. 세상에는. 그죠? 교수님이 제시해 준 논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 해당 교과목에서 중요시 여긴 논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기존에 존재한 논제를 가져와서 그것의 타당성을 주장하거나 검증하거나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의 광고 효과는 케이블 TV 광고보다 효율성이 높다라는 논제가 기존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선택해서 그게 정말 그런지 검증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방식은 조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직 세상에 명확하게 존재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스스로 그 질문을 발굴하고 논제화해서 분석하고 탐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을 예로 들었으니까 페이스북 친구의 친구는 진짜 친구인가? 그러면 SNS 시대의 친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설정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성의 논제라기보다는 내가 궁금해서 새로 창안하고 발굴한 주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내주는 그 기말 보고서는 첫 번째는 두 번째 갈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술적 글쓰기 주제를 만들 수 있다.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는 굉장히 여러분도 뭐 당연히 아는 부분을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갖게 돼 있죠. 흔히 우리 3단 구성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술적 글쓰기 쓴다고 할 때 글쓰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본론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론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직접 역량이라든지 열의, 성의, 사실은 탐구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글쓰기 차원에서 만져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학술적 글쓰기 구성이라든지 그 쓰는 방식에 대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정확히 양식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서론, 결론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은 좀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요 다음 장에는 이제 아마 그 서론과 결론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 지금 나왔습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들인데 제가 서론에 들어가면 좋을 이제 필수적인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몇 개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새 되게 인터넷에 먹방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먹방 유튜버도 되게 인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1인 개인 방송이 굉장히 많죠. 그런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살펴보면 먹방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우리가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먹는 행위라는 건 저작 행위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생활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에 어떻게 노출되는 그런 아이템이 된 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통념으로서는 잘 설명해야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죠. 예, 그런 새로운 현상이고,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까지 가는 게 사실은 우리 연구 질문의 배경 논의이자 문제 제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보통 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직 이것까지로는 질문이 구체화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질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먹방 유튜브라든지 먹방 방송이 유행하는 데에는 분명히 그걸 선호하는 대중의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대중의 심리의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목적과 쟁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손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경 논리가 나왔고 그로부터 출발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목적이 나왔다면 그 내 글의 목표를 내 글의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뭐 이제 전공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전공 그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론들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 먹방 예를 든다면 뭐 유튜브 댓글을 분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내가 어떤 특정 방법을 사용해서 이 주제를 구체화했다, 검증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토론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약간 부가적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공 레포트의 경우에는 특정 개념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서 그 개념어가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글이라는 거는 독자와 저자의 공동의 지평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용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로서 내가 이 용어를 채택했다라는 개념 정리가 서론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개념을 쓰게 되는 경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서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서론을 구성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론에서 이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다들 좀 남들과 달라야 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강박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 여러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네네. 포인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약간의 관점을 달리해서 파고 들어가 보는 그 한 번의 브라이트함, 한 번의 그 날카로운 눈빛에서 여러분 창의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먹방에 대해서도 그래요. 먹방에 대해서 접근해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아 하고 영감이 인사이트가 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용어 정리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오 교수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먹방을 내가 연구하겠다고 했을 때 먹방의 범주를 본인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맞습니다. 모든 종류의 먹는 이거를 다 먹방이라고 네.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요리사들이 나오는 것들만 나는 먹방이라고 규정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먹방이란 뭐 자기는 또는 뭐 지상파 먹방만을 대상으로 네, 하겠다라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방식으로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는 대상을 한정하는 것 네. 역시 그렇게 연구 대상을 한정하는 것 역시 좋은 레포트를 쓰게 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번호는 3가지를 달아놨는데요. 크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은 크게 2가지 정도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부는 앞서 내가 분석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나는 글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기 때문에 독자도 내 글을 굉장히 열심히 읽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자가 글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결론부에 앞서 내가 분석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글에 대한 정돈돼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의 전반부가 앞서 내가 분석한 내용 요약이라면 후반부는 어떤 것들이 와야 될까요? 의미화하는 작업이 와야 됩니다. 의미화하는 작업.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요? 라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근데 저는 아주 전형적으로 몇 가지 방식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본론에 이런 주장을 했다면 그런 주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다시 부연하면서 강조하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연구든지 한 번에 모든 걸 다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해당 주제로 연구를 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아직 미처 다루지 못한 남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남는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당 연구 주제가 꼭 필요한 주제다는 확신이 든다면 이러한 주제로 향후 앞으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하거나 재현을 하면서 끝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미화를 구성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결론을 여러 번 쓰다 보면 자기 나름의 익숙한 방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자기 나름의 매뉴얼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 부분의 의미화라는 아주 잘 결론의 특징을 지금 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할 때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미와 과정이 앞에서 논의해왔던 서론, 본론, 특히 이제 문제 제기했던 포인트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갑자기 결론에 와가지고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먹방에 대해서 썼는데 음식이 갑자기 하늘로 튀어오르면 되겠습니까? 그죠? 본인들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했던 포인트, 그 주제 범주에서 이 의묘화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자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과제를 수행하는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글을 잘 써가는 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제 요구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수님들이 보통 이제 글쓰기나 레포트 과제들을 주실 때 키워드만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포트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경우이건 간에 본인이 해당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글 구성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그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딱 겟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문장은 짧게 써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글 쓰는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고 복문 구조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가독성 역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게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여러 학생들한테 꼭 주의하라라고 답변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과제 말미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양극화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대체 어떤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입니까? 어떤 사회가 훌륭한 사회고 어떤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일까요? 보는 사람마다, 독자마다, 그리고 표현하는 사람마다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조금 더 구체성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글들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객관성 확보라고 써놨는데, 아까 오 교수님 앞서서 말씀하셨죠. 글의 객관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1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글은 객관성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는 잘생겼어. 왜 웃으세요? 나는 잘생겼어 라고 하는 말보다는 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잘생겼대. 어느 쪽이 더 네, 둘 다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쪽인가는 후자 쪽이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표현을 조금만 주의해서 하게 되면 나는이란 표현, 우리는이란 표현만 사용하지 않아도 객관성 확보에는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 모르는 말, 어려운 말, 미사 여구들을 굳이 넣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말 아니어도 여러분 좋은 말들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글로 그것을 표현을 했을 때 해당 각 과제의 가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어려운 말들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윤리적 글쓰기와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요, 우리 내의, 구땡의 검색 엔진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검색 엔진을 잘 활용하는 건 역시 중요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문에 대해서 선행 연구자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남겨놓았었는지, 정리해놨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도달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검색 엔진에서 나오게 된 자료들을 여러분 복붙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블로그에 있는 거 누가 쓴 건 줄 알고 그거를 그대로 베껴오세요. 지금 제가 학생들 과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어떤 정책 소개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블로그들, 정책 홍보단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 대학생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블로그와 같은 또 어떤 홈페이지에 있는 게시물들 같은 경우는 출처나 저자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인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자료들 또는 다른 선행 연구 문헌들을 검토해서 그것을 과제로 가지고 올 때 연속해서 5단어 이상을
그대로 긁어와서 붙이게 되는 행위는 여러분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 청문회 나가실 거잖아요. 그죠? 청문회 나갔었는데 대학생 때 썼던 리포트에 이거 연구 부정했다고 이런 게 문제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 주의하고 유념하셔서 윤리적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일찍부터 연습해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보도록 합시다. 네. 네, 이로써 오늘 서평과 학술적 글쓰기 특강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 서평과 학술 글쓰기가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제출하는 글의 양식 중에 두 네. 가지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 글쓰기 의 특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할 수 있어서 또 반갑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간이 밤 9시 30분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덕성여대 교양학부의 오자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더구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